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부산 전역과 대전, 광주, 울산 등 세종시를 뺀 지방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전황이 급격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지금 전쟁에 실패했다는 의미다라는 서방 국가들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 조선일보 10면입니다. 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탁자 위에 올려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또 황당한 일을 해서 피해자를 2번 죽였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년 만에 대형 M&A에 나섭니다. 대상 기업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 홀딩스인데요. 지금 성사가 된다면 2016년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해서 한 것에 이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6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7대 주요 민생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을 어제도 해드렸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목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 30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되니 안 되니 말들이 좀 많았고 확정 짓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게 됐네요, 결국에는. 예, 이 회담이 뭐 성사되는 거냐, 네. 뭐 성사 안 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까지 있었는데 그 뉴욕의 그 한 행사장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의 친구들 네. 이런 행사장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그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네. 한 30분 정도 약식 정상회담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관련된 특히 이제 외교를 의전하는 쪽에서 이게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역대 그 대통령 또 정상끼리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일정이 확정이 되고요. 또 의제가 확정이 되고 그 이전에 사전 조율이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후에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언제 열릴지 열린다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일본은 안 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것도 참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외교의 용어인데 지금 30분 만났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아닌 거예요. 약식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하도 이상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던가. 우리는 정상회담, 약식 정상회담을 표현했었는데 일본에서는 간담회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상회담에서는 컨퍼런스라고 해서 공식 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인포멀인 거예요. 인포멀 그냥 토크. 그냥 서로 그냥 정상이 원래 예정돼 있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전부터. 네.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성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굴욕적으로 부탁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약식 정상회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외교의 흑역사라고 저는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다자외교하는 네. 가운데 양국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에 가서 정상회담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30분 동안 그 행사장에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담회면 어떻고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용어를 가지고 무슨 외교 참사까지 얘기하신 것은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닌가?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이전에 뭔 참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 전에 과정들을 쭉 보면은 실제 의제 설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약속이나 일정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거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두 정상이 약식이든 간담회든 하여튼 만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자라는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소통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2년 9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두 정상들이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만났다는 데는 그게 뭐 간담회든 김수민 평론가님 뭐 약식이든 간에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 두 정상의 표정은 일단 밝아 보이는 것이고 네. 뭐 추가적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썩 밝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 중에 책임을 좀 묻자면 인물로 쳐서 네. 1순위는 아무래도 고 아베 전 총리겠고요. 2순위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은 사실 국내 정치에 굉장히 큰 장악력을 갖고 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그런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고 타협을 하고자 하면 타협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이 네.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금은 또 하필이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율이 둘 다 낮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국에 있는 반한 감정,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일본에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타협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 네. 정부 굉장히 완고하게 또 뭐 일본 기업의 사과라고 하는 초보적인 조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좀 낙관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윤석열 정부나 뭐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네. 정치하고 외교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것을 좀 병행을 해나가야 한일 관계도 개선의 여지가 더 커진다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양국 다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대화들이 30분 동안 오고 갔을 텐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좀 함께 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장민 변호사님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혐한 세력이 일정 정도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지금 정부의 태도가 일본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는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으로 실정으로 관계가 악화됐다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그럼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에서 더 뭔가를 요구하고 관철하고 이럴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일본의 정치적 지형 또한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뭐 약식 회담인지 간담회인지 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불쾌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중간에 그 어떤 경과가 새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제3의 장소에서 맞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거죠. 일본 총리가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30분을 만난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라하다, 굴욕적이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외교 현장에서 이제 네. 어떤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절차와 그 형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굴욕적이냐 참사냐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났다는 게 중요하고 일본에서 왜 그러면 만나기 싫어하는 뉘앙스를 계속 보냈느냐. 일본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총리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 우익의 입장을 굉장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인 모양새를 나타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폄훼를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또 정상회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네네. 논의되어야 될 가장 그 관심적인 사안이 역시 경제 이슈인데요. 경제 이슈. 예. IRA라고 하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거나 네. 현재 생산하는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시장에서 받을 수 없다는 그 안대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시정 조치를 좀 요구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 이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얼마 동안 만났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보도 볼 때 48초 아니에요? 48초 동안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48초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 대변인 보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보도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48초 동안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아니, 있습니까? 48초 만났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 48초인지 몇 분인지 아니 모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건 제가 뭐 어떤 정상회담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그런 일정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그 이전에 떠나기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때 얘기하잖아요. 의제뿐만 아니라 일정이라든가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다 조율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외교와 관련해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을 안 만나겠다는데 우리는 좀 만나달라고 하는 것처럼 애처롭게 좀 대하는 것 같고 또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몇 초 동안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통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이렇게 외교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가 안 됐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 48조라는 게 네.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뭐 48초 만나서 무슨 얘기를 길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48초를 만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줄이고 뉴욕의 체류 기간이 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회담을 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좀 축소되면서 이러저러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긴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두고도 야권 인사들의 지적이 좀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건영 의원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로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의 울림은 크지 않았다. 난해하더라고요. 뭔가 확실한 게 없고 확고한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취임사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네. 그런데 8.15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자유를 얘기하고. 예. 그래서 자유에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유엔 헌장 위반 아니에요? 유엔 헌장은 네. 어느 나라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 연대를 통해서 나서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건 1장 7조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위반한 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강조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민주당의 철학의 빈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인가라고 오히려 묻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좀 습관적으로 쓰는 거는 전 사실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자유의 실 내용을 담보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진보개혁 정당이라면 윤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데 예를 들면 성소수자의 자유라든지 네. 뭐 사회적 다양성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자유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유엔 헌장 위반이다까지 비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뭐 사실 오히려 윤 대통령 이번 유엔 연설은 쉽게 얘기해서 좀 밍숭맹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크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지키자고 한 것이고 오히려 제가 민주당이라면 네. 윤 대통령 연설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요시한 그런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꼬집어내서 이거 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게 맞지 자유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게 과거에 반공주의적 맥락에서 외쳤던 가짜 자유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얘기들이 있었다고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유와 연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자유의 확대.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확대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쓰는 건데 저는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유엔 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평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실질적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연설이 자유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허공했던 자유가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연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대를 얘기하기 전에 국내 정치에서 협력이라는 것이 연대란 말이에요. 여야의 연대라든가 네.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실천적 의지라든가 실천적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유를 얘기하고 연대를 얘기했는데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가? 결국은 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자유와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유엔 연설에서 어떻게가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공에 날린 것 같은 느낌, 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자유와 그거를 연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했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는 그럼 자유와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일견 동의하시는 거네요. 근데 최재성 전 의원은 자유 얘기하면서 연대까지 얘기하니까 유엔 헌장에 따른 어떤 강요, 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런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지적, 실천적인 어떤 부분이 없었다. 근데 유엔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실천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유엔 연설 그 많은 나라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뭐 군내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 언급할 수 있는 연설이었다. 물론 뭐 구체성이 없었다는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공격할 일인가? 저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여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엔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 뭐 호평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이것 또한 뭐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질까?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서영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문 실패의 이유는 1번 런던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2번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천공스승 가르침 때문에,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생각하는 답은 있는데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정부실문에서는 또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베컴이 그걸 하려고 13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조문 참사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많았었는데 내외적으로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왕실과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혼밥 외교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외교 참사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야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홍석준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자 아침 식사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밥 외교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성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외교 과정들을 보면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홍석준 의원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영국에 갔을 때 결국은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한일 정상과 회담과 관련돼서 그거 제대로 안 됐으면 그걸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뭘 과거에 문 대통령이 어떻고 탓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일을 해야지 과거 회귀적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영국 순방 지금 미국 가 있죠. 순방 얘기는 저희가 잠시 덮어두고 이제 국내 정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회고록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근데 책 속에는 개인적 감정을 최대한 절제했다라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패장 이해찬이라고 돼 있고 민주 집권 20년 여기에 대해서는 책 내용에 소개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선한 그 임명 때부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가장 큰 인사 실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대선 패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민주당 인사들은 정말 대표적인 잘한 인사다라고 추켜 세웠던 적이 있었죠.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자,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더니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어제 뭐 불과 한 2, 3년 전의 일이 이제거든요, 이게.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이 회고록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 결론은 그거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도 뺏겼고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국민의 선택을 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을 본인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결국 놓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상대당의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 교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셨어야 되는 회고록의 내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저도 뭐 오랜만에 우리 윤 대변인 입장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르지만 우리가 실패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에 관련된 이제 실패하지만 결국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민당의 잘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는 이런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민심을 얻는 과정인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결국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저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 보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민주당 인사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딪히면서 윤 총장의 몸집을 좀 키워줬던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추미애한테 술 한잔 사야지.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논란이 되는 대목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회고록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검찰총장의 인사가 대표적인 실패였다라는 부분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의식이 보수화됐고, 거기에는 또 물질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김슬표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도 생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이걸 짚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잘못했던 게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논리로 초반에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급이 그게 표면적으로는 100몇 프로 이렇게 주택 보급률이 나오면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공급을 무시하는 것이 개혁적인 정책인 것처럼 생각했던 오류가 민주당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화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1주택자, 실수요자, 세입자 모두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것을 보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의 좀 습성이 본인들을 반대하면 보수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표가 좀 더 쏠려서 진 거거든요. 이런 태도는 저는 정치 노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 훨씬 좋은 회고록을 쓸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를 인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을 쓰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민심의 탓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조금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물질적 욕망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마키아벨리 책을 읽어볼 때 가장 문구가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모님을 죽인 원수는 쉽게 잊어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간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세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제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못 잡아준 것이 민주당의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 하나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민심 위반의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에 의한 세금의 문제가 인간의 마음에게 얼마큼 다가가는지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그것은 추후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민심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있는지 보시죠. 조 전 장관이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순환을 겪으며 거의 석 달을 버텼고 나와 의논하면서 출구 전략을 만들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100일 정도 일을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왔다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조국 사태로 인해서 중도층이 민주당에게 실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재집권하는 데 실패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과연 어떻게 중도를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냐.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 드리는 게 맞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사과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뭐 책 내용을 전부 다 봐야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의 강을 건널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 전 장관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보통 회고록이라고 한다면 저 정도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분이 회고록을 쓰셨다면은 상세한 그 당시의 내용을 쓰시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뭔가 분석도 좀 하시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붙여서 그걸 읽는 분들이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뭔가 깨달음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이 없고 뭔가 현재 이 정권 교체가 된 이 상황과 이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점이 계속 안타까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여러 차례 재집권을 얘기하면서 20년 집권론을 꺼내든 바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목소리 잠깐 다시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재집권, 20년 집권이 가능한 중요한 그 징검다리가
내년 국회 총선입니다. 자,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저희가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저 얘기를 회고록에는 담겨 있지 않다 하더라고요. 네. 저런 내용들은 좀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 20년 뭐 장기 재집권론과 관련해서 언론에 또 십중포화를 받기도 했었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정치 지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세대가 바뀌고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뭐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런 국면이 아니라 일단 정치 지형이 달라졌다라는 진단이 지금에는 사실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보수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언급해서 20년 장기 집권론과 관련해서 빠졌다고 하지만 아마 본인에게 이 질문을 자문자답 해봤을 때 대단히 잘한 뭐 답변이다, 어떤 태도였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도 이제 민주당의 당 행사 이럴 때 조금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맥락도 있어 보여가지고요. 사실 담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이해찬 전 대표 20년 집권론을 얘기했을 때 제가 당시에 한 매체에 기고를 해서 20년 집권을 하고 싶으면 다당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도지기 때문에 절대 20년 집권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은 선거제도 개혁을 그르친 것,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사실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범민주당 180석 의석을 얻고 영예롭게 대표직을 마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민주당이 180석보다는 140석 정도 얻고 40석 정도는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당에 돌아가는 그런 정치 구도였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재집권하기에도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사실 저는 20년 집권 얘기 자체가 뭐 독재를 꾀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게 민주국가에서도 20년, 심지어는 스웨덴 같은 경우 40년 장기 집권한 당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는 욕할 수 없지만 그럼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었느냐 했을 때 그것을 만들지 못했던 책임은 돌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되돌아보면 2017년 대선과 2018년 쭉 지나면서 그 당시 이제 토대 형성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과거에 한 2017년, 18년 정치 상황을 보면. 근데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는 개헌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경제 체제라든가 경제 실질적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에 맞게 국가의 장기적 로드맵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좀 됐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저는 대선에 패배했다고 보고요. 이걸 다시 돌이켜 얘기해 보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무엇을 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기 현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야 협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놔야 사실은 재집권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걸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또 우리는 5년 뒤에 민주당이 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역동성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한 발짝 내지 반발짝 앞서가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민심의 동요라고 하는 것은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책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라고 호평을 한 반면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같은 인물이 카르텔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강남 3구 특목고 스카이 대학 출신이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부터 단단히 벼렸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적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이모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이건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었으니까 한국 시리얼 같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세요. 비번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자,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진 상황을 좀 보시죠.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하셨습니다. 한 푼도요.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무장관이 좀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장관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약자 동행, 약자 복지, 일관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시켜 주십시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전여옥 전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까 이탄희 의원의 영상을 대정부 질문을 보여드렸던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 의원들이 피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렸고,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소거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 음소거 수준이다, 오죽 못났으면 정권 교체 10년 주기도 못 지켰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이 법무부 장관 한 명에 대해서 그 거대 야당에서 소위 말해서 쩔쩔매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준다는 게 뭐 저희 입장에서 뭐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네. 야당에서 당연히 견제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이렇게 포장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을 뭐 키워준다 이거보다는 국회의원들, 국회의 어떤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저 이해찬 전 대표 회고록 내용 중에 강남 3구라든지 네. 뭐 스카이 대학 출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른 내용이 더 있어요. 제가 가장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본 것이 뭐냐면 공정한 시험을 쳐서 나온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됐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불공정이냐,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발탁이 되면 불공정한 거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민주당 전체가 다 공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회고록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면 심각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의 위기, 정부의 실패는 도대체 어디에 오느냐? 이제 많은 민주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이나 이런 정치가들이 생각할 때 한 모 집단이 권력을 과점할 때, 과대 대표됐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무원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특정의 학교라든가 특정 지역이 너무 과대 대표됐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지적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도 이제 방송하고 많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논쟁에서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질 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쭉 보면은 한 번도 안 져본 것 같아요. 또 세상 살면서 지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논쟁에서 그 자리를 보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꼭 저 사람 이겨야 되겠다. 말꼬리 하나 잡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표정은 좀 보이는데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아까 민주당이 못나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장관으로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할 때 집행자로서 그런 어떤 넉넉함이 보였을 때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거지, 내가 논쟁에서 저거 반드시 넘어뜨려야겠다, 내가 안 지겠다 이러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의원님 방금 정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동영상 보시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렇게 한 거고. 영상 편집이 저것만 나와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께서 기억하신 부분은 저 부분이니까 아니, 저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제가 요즘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언론에 나온거나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걸 쭉 보면은 넉넉함이 없어요. 여유로움이. 누가 이렇게 공격하면 좀 받아주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키우고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꼭 적대적으로만 제가 고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묵자라는 분이 있어요. 묵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논쟁에서 지면은 기분이 나쁘고 논쟁에서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꼭 이기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와서도 너무 이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의원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그것으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그럼 최근까지 이쪽이랑 소통하신 적도 없으세요? 네네. 전화 거신 적도 없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자, 이화영 전 의원,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그리고 지금은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님, 일단 검찰에서는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게 이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게 이재명 대표와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전반적인 그림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냐면 일단 쌍방울 그룹만 놓고 봐도 자금 흐름들이 수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을 하는데 쌍방울 사주의 비자금 저수지로 굉장히 유력한 곳이 있고 이쪽에서 또 빠져나간 돈이 미회수된 돈도 한 35억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쪽하고도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 경기도가 이제 아태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대북 관련 사업에 관한 행사를 주최를 할 때 경기도도 후원을 하는데 근데 경기도가 빠르게 예산을 책정을 못하니까 이 쌍방울이나 KH그룹 같은 이 그룹들이 또 많은 후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 그룹들이 이제 전반적인 의혹은 이렇습니다. 이 그룹들이 대북 사업에서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유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크게 의혹 자체가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큰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지금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 지금 쌍방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 뭐 팬티 사건 등등으로 지금 쌍방울이 이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지금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지금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통제 방안은 총리님 없겠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에 위반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법적 그러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요. 이 사안 자체가 법에 어떤 그런 그 연관성을 갖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면 그거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관님? 무슨 조폭 자금이다 이런 게 정설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대정부 지리장에서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이런 풍문을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물론 정치적인 공세 펼칠 수 있지만 좀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게 또 저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대납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혹시 거짓은 아닌가를 수사했다가 시효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접는다. 다만 이 대납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불기소 이유서에 아주 이례적으로 밑자락을 깔아놓습니다. 이게 대납을 했다라는 뭔가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아마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 대납의 실체라는 게 변호사들이 본인이 받아야 될 보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우회적으로 돈을 받는 게 그게 대납입니다. 지금 검찰이 포착하고 있는 거는 사회이사직에 앉혀줬다, 쌍방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자문변호사직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어떻게 대납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 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거니까요. 사회이사 회의를 참석하고 사건을 수임하면 위임장을 넣고 그 이재명 수당을 받는 대표가 거니까요. 돈을 줘야 되는 것인데 네. 쌍방울에서 돈을 줬다면 그건 대납이잖아요. 그럼 돈을 줬어야죠. 이런 직을 주는 걸 어떻게 대납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으로 인해서 월급이나 이런 그렇다면 그걸 어떤 대가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직의 명함만 주고 직함만 주고 돈을 줬다면 문제겠죠. 다 수임을 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이 수사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실체를 정말 이렇게 절망식으로 수사하는 거 온당하지 않지만 실체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거 공소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검찰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포커싱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의혹,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규명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다른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털고 저기 털고 저기 털어서 근데 약간의 뭐냐면 과포장된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홍석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폭자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 그 조폭자금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할 때 근거도 없이 그냥 무슨 설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건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워낙에 대선 과정에서 의혹이 많아서 6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수사할 게 많으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지 이게 하나가 큰 게 안 나오니까 다른 것까지 해서 무슨 별건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계열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이 결백하다면 본인이 임명했던 부지사가 기업의 법인카드로 돈을 썼다는 거에 분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정치라고 하는 게 전쟁의 축소판이잖아요. 끊임없이 기득권들하고 부딪혔던 거죠. 뭐 운명이죠, 운명. 제가 그거를 싫어했으면 이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것도 많이 당하다 보면요, 내성이 생겨요. 시간과 고통이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제자리를 찾더라. 이게 제 믿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본인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지지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적진 않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됐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경선 내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로 인한 그것이 현실화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농담의 차이가 있지만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그 당대표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그 안전 병 역할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야 되겠다. 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냥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걱정거리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여전히 사법 리스크와 준하는 법적 대결을 하는 게 또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신문으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한 차례 가처분이 결과가 나왔을 때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거를 못하게 했을 때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퇴짜를 놨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교체해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가야죠, 그죠? 제가 근데 윤 대변인 얘기하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비대위가 저런 가처분 신청, 재판부 교체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불리하니까 심판 바꿔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공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정신이 없습니까? 왜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아니 저는 살아있는 정당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도대체 한국 정치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런 정치를 하는 경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재판부 교체하고 심판 교체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정도까지 정치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권의 비대위가 이 정도 구성이 됐다고 하면은 저런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저렇게 됐다고 하면은 공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판부가 똑같은 재판부란 말이에요. 네. 그 1차 가처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른다면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판사가 1차 가처분 때 내놨던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를 원용을 해서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그런 뜻이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전주혜 의원과 그 판사가 대학 동기 동창이라서 기피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니까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논리인데 거기에 덫에 걸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장희 변호사,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재판부 교체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리는 이 수석부장이 있는 부에서 하는 거고요. 진짜 맞지 못하는 배우자가 한 특정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데 그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건 이런 건 할 수 없죠. 그러면 예비 재판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피 신청을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도 서울법대 동기 동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유로 교체되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동일한 잣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하나 더 보실까요? 지금 아마 비대위가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국민의힘이 패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가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당을 이끌게 되게 돼 있습니다. 관련의 신문 보겠습니다.
비대위 또 무효되는 주호영 원톱 체제로 가게 되는데요. 법원을 보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 차기 전대는 빨라도 내년 2월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톱 체제를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대비해서 사실은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그걸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또 주호영 의원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정도까지 수행을 하는데 그것도 내년 4월까지를 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짧은 기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대비가 될 정도면 국민의힘이 이 법정에서 그 판가름이 나는 경우를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리고 싶다면 당원 단계에 명시되어 있는 당원을 통한 당원의 어떤 소환 요구를 통한 대표의 소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뭐 전당대회에서 재격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더 낫다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부 사법부에서 당의 문제에 끼어들어 가지고 뭘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치 집단으로서 사법적으로 결판이 나지 않게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8일 신문 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니까 10월 초쯤에는 또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무효가 될지는 그때쯤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명되면 창당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정치 파동을 넘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이 발생하면은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제명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고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대답을 했는데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지하지 않겠다가 56%. 근데 지지하겠다라는 응답도 꽤 많습니다. 35.9%거든요.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유진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하겠다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적극 지지할 것이다가 한 17점 몇 %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지 가능하다라고 섞여 있어서 이제 35.9%는 맥시멈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일 것 같고 결국에 순 지지율은 이 해당 기관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17점 몇 %가 이제 순 지지율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독자 세력화의 낮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의 선거제도상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1등만 당선되는 제도이고 또 이준석 신당이 출연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뭐 민주당이 분화돼서 이낙연 신당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은 호남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이 뭐 영남에서 뭐 국민의힘 잔류 세력보다 우위이거나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가기는 싫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또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신에 대한 제명은 막아내고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